2007년 가을, 남쪽의 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짠 갯내음과 비린내가 섞여 불어오는 이곳은 한때 배를 건조하던 거대한 철구조물들이 숲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에 거대한 파도를 넘지 못하고 멈춰버린 옛 조선소 부지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대한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지요. 붉게 녹슨 크레인과 텅 빈 공장 건물들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기괴한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버려진 땅에 다시 굉금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복합 리조트 건설을 위해 낡은 조선소를 철거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포크레인과 굴삭기들이 쉴 새 없이 콘크리트 바닥을 부수고 고철을 걷어내던 어느 흐린 날 오후였습니다. 작업 지시는 과거 조선소의 지하 4호 펌프장을 해체하는 것이었지요. 그곳은 10년 넘게 물과 뻘에 잠겨 있어 악취가 진동하는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육중한 굴삭기 바가지가 시커먼 뻘밭을 깊숙이 파고들어 한 움큼을 퍼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철거 반장의 눈에 기묘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검은 진흙 무더기 사이로 고철이나 쇳덩어리가 아닌 묘하게 붉은색을 띠는 물건 하나가 툭 떨어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진흙 속에 파묻혀 형체만 겨우 남은 낡고 삭아버린 빨간색 학생용 책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의 틈새로 흙탕물에 씻긴 작고 하얀 뼈 조각 하나가 철근 위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뼈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에 의해 현장은 즉각 통제되었습니다. 오 팀장을 비롯한 형사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배수 펌프를 동원해 지하 4호 펌프장의 고인 물과 진흙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면서 콧속을 파고드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손전등 불빛 끝에 걸린 참혹한 광경에 베테랑 형사들조차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뻘밭 속에 웅크리듯 누워있는 백골 시신. 그것은 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각기 다른 세 구의 백골 시신이 서로를 끌어안은 듯한 처참한 모습으로 엉켜 있었습니다. 진흙에 덮여 사가버린 옷가지들은 90년대 유행하던 낡은 면바지와 원피스 조각들이었습니다. 크기로 보아 성인이 아닌 모두 어린아이들이거나 10대 소녀들임이 분명했습니다. 오 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펌프장 입구를 향했습니다. 두꺼운 철문, 그리고 그 철문 바깥쪽에는 거대한 산업용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락사고나 익사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고도 잔혹한 타살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시신을 조심스럽게 수습하던 중 가장 구석진 곳에 두꺼운 기계 기름과 진흙이 뒤섞인 웅덩이 속에서 비닐에 여러 겹 둘러싸인 물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두꺼운 가죽 양장본으로 된 수첩, 겉면에는 흐릿하게 작업장 일지라고 적혀있는 옛 조선소의 업무 수첩이었습니다. 세구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의 오래된 재래수산 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생선을 다듬던 상인들은 칼을 내려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동네 어르신들의 뇌리에는 10년 전 온 나라가 가난과 빚더미에 허덕이던 그 IMF의 가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 팀장은 경찰서 문서고에 뽀얀 먼지를 털어내며 1997년 미제 실종 사건 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1997년 11월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세 자매. 15살 수진이, 12살 유진이, 그리고 막내 8살 하진이의 사진이 서류 틈에서 오 팀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수에서 날아온 치과 진료 기록 대조 결과는 형사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새 백골의 신원은 10년 전 실종된 이씨 세 자매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실종 당일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먼 곳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동네의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보는 곧장 수산시장 어귀에서 작은 생선 좌판을 하던 어머니 박 여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린 박 여사는 현재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좁고 습한 반지하방에 형사들이 찾아갔을 때 박 여사의 현재 남편인 황 사장이 병색이 완연한 아내의 어깨를 주무르며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황 사장은 시장통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 좋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이웃이었습니다.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그는 과거 아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곁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은인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황 사장은 형사들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내어주며 아내를 대신해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박 여사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재구성된 1997년의 겨울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건설 하청업을 하던 전 남편 이상철은 IMF가 터지자마자 거액의 빚을 지고 부도를 냈고, 채권자들의 협박이 시작되자 집에 있던 남은 현금을 모조리 챙겨 홀로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남겨진 빚과 세 딸을 부양해야 했던 박 여사는 냉동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하루 18시간씩 뼈가 부서져라 생선을 다듬어야 했지요. 엄마가 없는 빈집에서 15살 큰딸 수진이는 두 동생의 엄마 노릇을 했습니다. 박 여사의 기억에 따르면 아이들이 사라진 그날 밤, 세 자매는 막내 하진이의 생일을 맞아 조그만 케이크라도 사겠다며 폐쇄된 조선소 근처에 버려진 구리선이나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 팔러 간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마가 본 아이들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가난이 죄였을까요? 오 팀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지하 4호 펌프장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 팀장은 국과수의 2차 정밀 감식 결과는 현장에 있던 베테랑 형사들의 눈시울마저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0cm 두께의 육중한 철문 안쪽 면. 그곳에는 어른의 허리 높이부터 아이의 무릎 높이까지 수없이 많은 긁힌 자국들이 낭자했습니다. 손톱이 다 빠져나가도록 피가 철철 흐르는 손가락으로 차가운 철문을 긁고 또 긁으며 살려달라고 발버둥 친 흔적이었습니다. 문틈 주변에는 문을 부수려다 깨져버린 벽돌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지요. 부검 결과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8살 막내 하진이의 늑골에서는 사후 부패로 인한 골절이 아닌 생전에 강한 물리적 타격으로 부러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을 폭행하고 살아있는 채로 그 어둡고 물이 차오르는 펌프장에 밀어넣은 뒤 밖에서 굳게 자물쇠를 채운 것입니다. 아이들은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점점 차오르는 공포와 싸우며 최소 3일에서 5일을 생존해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겠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의 거센 파도 소리와 조선소의 두꺼운 방음벽은 아이들의 마지막 절규를 잔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한편 국과수 증거분석실에서는 진흙 구덩이에서 발견된 작업장 일지의 복원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기계 기름에 깊이 절여진 덕분에 역설적으로 종이가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요. 오 팀장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수첩은 아이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조선소 직원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수첩이 아이들의 시신과 함께 펌프장 안에 떨어져 있었던 걸까요? 조심스럽게 엉겨붙은 수첩에 맨 앞장을 떼어낸 감식관이 굳은 표정으로 오 팀장에게 돋보기를 건넸습니다. 잉크가 번져 알아볼 수 없는 업무 기록들 위로 누군가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돌멩이 같은 것으로 종이를 꾹꾹 눌러 찢기듯 새겨놓은 글씨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어두워. 오 팀장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큰딸 수진이가 어둠 속에서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1월의 그날 밤은 거센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쳤고 부도난 조선소 일대는 완전히 단전된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문은 누가 그 거대한 산업용 자물쇠를 밖에서 채웠는가였습니다. 당시 조선소 관리소장을 찾아내 탐문한 결과 그 지하 4호 펌프장의 자물쇠는 특수 제작된 것으로 열쇠를 가진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조선소 소장, 현장 십장, 그리고 경비과장. 그런데 경찰서의 과거 기록을 뒤지던 형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세 자매가 실종된 지 정확히 일주일 뒤 경비과장이었던 남성이 인근 야산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살한 옛 경비과장의 유가족을 수소문했습니다. 산동네의 근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복도식 아파트에서 만난 경비과장의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을 끔찍한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 아이가 동네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돈날부터 매일 밤 소주를 물 마시듯 들이켰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단순한 죄책감이었을까요? 오 팀장은 죽은 경비과장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정황을 포착합니다. 새 아이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 아침 파산 위기에 처해 빚독촉을 받던 경비과장의 통장에 신원 미상의 누군가로부터
당시 돈으로 경비과장의 5년치 연봉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입막음용 돈이었습니다. 경비과장은 그날 밤 누군가가 아이들을 펌프장으로 끌고 가두는 것을 보았거나 알았지만 돈을 받고 침묵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요.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동네에는 또 다른 악의적인 소문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챙겨 도망갔다던 무책임한 아버지 이상철을 향한 의심이었습니다. 상철이, 그 인간이 그날 밤 몰래 동네에 스며들어 왔단께. 지 자식들 데려가려다가 애들이 반항응 헝게 홧김에 막내를 쥐어패고 놀래서 가둬놓고 다시 튄 거요. 아, 항자래 다나람나, 항자람 난과, 다나람 난과, 다나람 난과, 항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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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과, 사람들의 입방아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이상철은 10년째 생사조차 불분명한 지명 수배자 상태였습니다. 경찰 역시 자신의 치부를 들킬까봐 아이들을 유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상철에 대한 살인 혐의 전국 지명 수배를 재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기막힌 반전은 다른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오 팀장이 이상철의 과거 흔적을 추적하던 중 그의 옛 생명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이상철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보험들을 전혀 해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세자매 앞으로 들어져 있던 어린이 상해 및 사망보험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단독 유치권자는 도망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며 눈물 짓던 아이들의 친엄마 박 여사였습니다. 형사들은 1998년 당시의 금융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에 대한 법적 사망 처리가 이루어진 후 박 여사의 계좌로 막대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입금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박 여사를 밤낮으로 괴롭히던 악덕 사채업자들의 빚을 청산하는 데 전부 사용되었습니다. 피 묻은 돈으로 빚잔치를 벌인 셈입니다. 오 팀장은 굳은 얼굴로 박 여사를 경찰서 취조실로 소환했습니다. 좁고 차가운 철제 책상 너머로 앉은 박 여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자신이 자식들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가슴을 치고 오열했습니다. 취조실 밖에서는 현재의 남편 황 사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오며 아내의 결백을 주장했고 형사들에게 제발 불쌍한 사람을 2번 죽이지 말라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오 팀장의 수첩에는 1997년 당시 사건 당일 밤을 기억하는 한 이웃의 섬뜩한 목소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입을 연 과거의 이웃 주민은 10년 전 그 폭풍 우 치던 밤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그날 밤이요. 천둥이 쳐서 잠을 깼는데 옆집 반지하방에서 물건 부서지는 소리랑 고함 소리가 나더라고요. 돈이 어딨냐, 네가 엄마냐 하면서 큰딸 수진이가 악을 썼고요. 틈새로 내다봤는 뒤 박 여사가 눈이 뒤집혀갔고 마당에 있던 그 억센 빗자루로 큰딸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리쳐 불당께요. 머리에서 피가 팍 터지는 걸 내 2눈으로 똑똑히 봤슈. 그리고 좀에 있다가 애들 셋이서 울면서 비오는 밖으로 도망쳐 나갔단 말이요.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 오 팀장이 박 여사 앞에 그 이웃의 진술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의 오열이 거짓말처럼 멈췄고 그녀의 텅 빈 동공이 천천히 흔들리며 형사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과연 10년 전 그 밤 낡은 빗자루와 피 묻은 보험금 그리고 검은 진흙 속에 파묻힌 자물쇠 사이에는 어떤 참혹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비정한 소문은 언제나 진실보다 발빠르게 그리고 더 잔인하게 번져나가는 법입니다. 낡은 재래시장과 변두리 주택가를 맴돌던 소문은 어느새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친딸들을 빗자루로 내리친 비정한 어머니, 그리고 빚더미에 쫓겨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친 무책임한 아버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10년 전의 비극을 재단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오 팀장을 비롯한 강력팀 형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살인 사건의 수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문이 아니라 차갑고 객관적인 증거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가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녀가 친자식 3명을 차디찬 지하 펌프장에 가두고 죽였다고 단정 짓기에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오 팀장은 수사의 원점으로 돌아가 10년째 생사조차 불분명한 남편 이상철의 행적을 샅샅이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이 정말로 그날 밤 동네에 숨어들어와 아이들을 해치고 도주한 것이라면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의 생활 반응이 나타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의 주민등록번호는 1997년 11월 이후로 그 어떤 병원 진료 기록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심지어 흔한 교통카드 사용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형사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양경찰청의 과거 미제변사자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신원 미상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1997년의 낡은 서류철 속에서 형사들은 믿을 수 없는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자매가 실종되었던 1997년 11월에 그 폭풍 우 치던 밤으로부터 이틀 뒤 이 바닷가 마을에서 약 50km 떨어진 인근 해안가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 한 구가 떠밀려 왔던 것입니다.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하고 훼손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되어 감회장된 상태였습니다. 오 팀장은 즉시 법원에 무연고 시신 발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백골만 남은 시신에서 채취한 뼈의 유전자와 이상철의 남은 혈육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작업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바닷가로 떠밀려온 그 신원 미상의 시신은 다름 아닌 도망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 이상철이었습니다. 부검 기록에 남겨진 그의 사인은 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통수, 즉 두개골 후두부에는 둔기 같은 묵직한 무언가에 강하게 내리쳐져 둥그렇게 함몰된 치명적인 골절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상철을 무참히 때려 죽인 뒤 바다에 유기한 것입니다. 경찰서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퍼즐의 조각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철은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친 파렴치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 자매가 실종되던 바로 그 폭풍 우 치던 밤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만이 희생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가족 4명이 단 하룻밤 새 누군가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도륙난 끔찍한 연쇄 참살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바다에 버려지던 그 시각, 세 자매는 빛 한 점 없는 지하 펌프장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멈춰버린 조선소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수사의 돌파구는 뜻밖에도 국과수 증거분석실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백골 곁에서 발견되었던 기계 기름에 절어있던 그 양장본 작업장 일지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가 마침내 나온 것입니다. 국과수 연구원들은 기름에 눌어붙은 종이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스펙트럼 촬영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빛의 파장을 이용해 오염물질 아래에 숨겨진 잉크 자국을 투시해내는 기술이었지요. 화면에 희미하게 떠오른 글자들은 아이들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97년 당시 폐쇄된 조선소의 자녀 자제들을 관리하던 현장 책임자 최기호 십장의 업무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의 뒷부분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은밀한 암호처럼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구리선 500kg, 고철 1톤, 특수 케이블 뭉치, 최기호 십장이 텅 빈 조선소에서 밤마다 몰래 값비싼 자재들을 빼돌려 작물로 팔아넘긴 이른바 구리선 밀반출 장부였습니다. 온 나라가 IMF 외환 위기로 고철 한 덩어리가 아쉬웠던 시절 구리선은 부르는 게 값인 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밀반출 작업의 동선과 시간대 옆에 이 씨라는 조력자의 성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 씨는 바로 빚에 쪼들려 막노동을 전전하다 결국 살해당한 아버지 이상철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곧바로 옛 조선소 십장 최기호를 향해 좁혀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최기호는 변두리 외곽의 낡고 냄새나는 기계부품 공단 구석에서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간판도 없는 그곳은
사실상 도박판이자 술판이나 다름없었죠. 알코올 중독에 찌든 최기호의 일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카센터에 들이닥쳤을 때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던 최기호는 경찰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렌치를 내던지고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녹슨 철조망을 뛰어넘고 비좁은 골목을 필사적으로 내달렸지만 얼마 가지 못해 형사들에게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기호의 낡은 조립식 컨테이너 숙소를 압수수색하던 오 팀장의 눈에 기이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술병이 뒹구는 지저분한 방 한 구석, 먼지 쌓인 옷장 안쪽에 낡고 색이 바랜 노란색 어린이용 우산 하나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실종 당일 밤 막내 하진이가 들고 나갔던 바로 그 노란 우산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탐문 결과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기호는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는 날이면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곤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상철과 공모해 구리선을 훔치다 돈 문제로 다투어 그를 살해하고 우연히 아버지를 찾으러 온 세 자매마저 목격자로 여겨 펌프장에 가둬 죽인 악마. 모든 정황이 최기호를 유력한 살인마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최기호는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요. 오 팀장은 낡은 서류철을 탁상 위에 던지며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복원된 밀반출 장부의 사본, 뒤통수가 함몰된 채 발견된 이상철의 부검 사진, 그리고 노란색 어린이 우산까지 증거들이 하나둘 눈앞에 펼쳐지자 최기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기호, 네가 이상철이 죽이고 바다에 던졌지? 그리고 그날 밤 아빠 찾으러 온 그 불쌍한 새 아이들까지 펌프장에 가두고 자물쇠 채운 거 다 알아. 네, 수첩이 애들 백골 옆에서 나왔어. 이거 하나면 너 사형이야. 오 팀장의 낮고 묵직한 일갈에 끝까지 버티던 최기호의 얼굴이 일순간 무너지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수갑찬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책상에 이마를 쬐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상철이 형 죽인 거 맞습니다. 제가 쇠파이프로 쳤어요. 작물판 돈을 상철이 형이 다 가져가겠다고 우겨서 홧김에 때렸는데 그 형이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최기호는 이상철을 살해한 사실은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수사진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애들은 아니에요. 진짜로 애들은 제가 안 죽였습니다. 그 수첩은 제가 상철이 형 시신을 끌고 펌프장 앞을 지나가다가 주머니에서 빠져서 떨어뜨린 겁니다. 시신 버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수첩이 없길래 다시 펌프장 쪽으로 찾으러 갔거든요. 근데 펌프장 철문이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바깥에 엄청나게 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제가 채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놈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최기호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절규는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절박했습니다. 만약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폭풍우 치던 밤 칠흑 같은 조선소에는 이상철과 최기호 외에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존재했다는 뜻이 됩니다. 시신을 유기하러 간 최기호의 뒤를 밟았거나 혹은 우연히 그곳에서 아이들을 마주치고 잔혹하게 펌프장에 가둬버린 진짜 악마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경찰은 혼란에 빠졌지만 동시에 한 줄기 명확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최기호와 이상철이 빼돌린 수백 킬로그램의 구리선은 누군가에게 팔려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작물을 은밀하게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그 시각 조선소에 나타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펌프장에 자물쇠를 채운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1997년 당시 일대의 고물과 폐자원을 싹쓸이하며 떼돈을 벌었던 작물아비들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IMF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헐값에 나온 철근과 구리선을 독점하다시피 매입해 거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 일대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이자 가장 큰 대형 고물상을 운영하던 강철민이었습니다. 소름 돋게도 강철민은 10년 전 이상철의 가족에게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매일같이 부하들을 보내 행패를 부렸던 바로 그 악덕 사채업자이기도 했습니다. 오 팀장을 비롯한 형사들은 곧장 변두리 국도변에 자리 잡은 한 대형 유흥주점을 급습했습니다. 강철민은 과거의 고물상과 사채업을 청산하고 지금은 화려한 룸살롱의 사장으로 신분 세탁을 한 채 살아가고 있었죠.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강철민은 고급 소파에 기대앉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형사들을 맞이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여우답게 그의 태도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10년 전 조선소의 구리선 밀반입과 세자매의 실종 사건을 언급하자 강철민은 코웃음을 치며 두꺼운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형사 양반들, 소설 쓰느라 고생이 많소만.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어. 1997년 11월 그날 밤 폭풍우 치던 날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아나? 나 그때 옆 동네 하우스 불법 도박장에서 패싸움이 붙어서 당신네 경찰서 유치장 철창 안에 얌전히 갇혀 있었어. 못 믿겠으면 당신들 경찰서 서류나 다시 뒤져보시지. 강철민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 밤 그는 타 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 팀장이 미간을 좁히며 돌아서려던 찰나 강철민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내가 유치장에 묶여 있는데 물건은 누가 받았겠소? 내 밑에서 수족처럼 구르던 놈이 대신 물건 떼러갔지. 그놈 아주 독한 놈이요.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안 가 내 밑에서 나가더니 지금까지 10년 넘게 아주 천사표 흉내를 내며 살고 있습디다. 당신들도 동네 오가며 그놈 얼굴 한 번쯤은 봤을 텐데. 강철민의 뼈있는 조롱은 수사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천사표 흉내를 내며 살고 있는 강철민의 옛 수족. 그자가 바로 펌프장에 문을 걸어 잠근 진범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즉각 과거 강철민의 고물상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명단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이 운영하던 사업장 특성상 제대로 된 인사기록 따위가 남아있을 리 만무했죠. 형사들은 그 시절 시장통과 고물상을 오가며 화물차를 몰았던 늙은 기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탐문을 벌였습니다. 오랜 기억을 더듬던 한 노인 기사의 입에서 중요한 단서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사장 밑에서 일하던 오른팔? 아, 그 냉동탑차 몰고 다니던 조용한 놈 하나 있었지. 말수가 하도 적어서 우리가 다들 벙어리라고 불렀어. 1톤짜리 하얀색 탑차 뒤에다가 항상 무시무시하게 생긴 쇠사슬이랑 자물쇠를 칭칭 감고 다녔단께. 지 화물 훔쳐갈까봐 아주 기를 쓰고 다녔지. 벙어리라 불리던 과묵한 남자, 1톤 탑차, 그리고 거대한 자물쇠, 조각들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호, 그 무렵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10년 전 이상철이 죽기 직전까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바닷물에 부식되어 형체만 남았던 구형 삐삐 무선 호출기의 메모리 칩을 복구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화면에 뜬 짧고 투박한 텍스트 한 줄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물건 조선소, 지하 4호 펌프장, 앞으로 빼놔라. 현금 챙겨간다. T.S. 사건 당일 삐삐에 남겨진 마지막 메시지. 펌프장 앞을 접선 장소로 지정하고 작물을 사러 오겠다며 발신자를 T.S.라는 이니셜로 남긴 인물. 이니셜 T.S.는 과연 누구일까요? 형사들은 다시 세자매의 어머니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1997년 당시 가족들 주변에 T.S.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는 박 여사 곁에는 언제나 그렇듯 든든한 남편 황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황 사장은 아내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형사들의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형사님들, 집사람이 그때 워낙 경황이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도 이 사람 그 무렵부터 봐왔지만 TS인지 뭔지 그런 영문 이니셜을 쓰는 불량한 사람은 주변에 얼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 그만 괴롭히시고 진범이나 빨리 잡아주십시오. 황 사장의 정중하고 빈틈없는 태도에 오 팀장은 가벼운 목례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낡은 반지하방을 빠져나와 황 사장이 운영하는 시장통의 작은 치킨집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기는 가게 입구. 유리창 너머로 낡은 액자 하나가 비스듬히 걸려있는 것이 오 팀장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발급한 치킨집의 영업신고증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유리 액자 속 대표자 성명, 란에 적힌 세 글자를 본 순간 오 팀장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오 팀장의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대표자 황태성 TS. 과거 강철민의 오른팔이었고 10년 전 이상철 가족의 불행 앞에서 구원자 행세를 해왔으며 빚에 쪼들리던 박 여사를 곁에서 돌보다 재혼까지 한 이웃집의 착한 아저씨. 그가 바로
T.S.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 여사의 남편 황태성의 과거를 향해 비밀스럽고도 치열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한쪽 다리를 약간 절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동네 치킨집 사장이었지만 서류상에 남겨진 그의 과거는 기묘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황태성은 2002년 박 여사와 재혼하고 치킨집을 차리기 전까지 수산시장에서 생선이나 얼음을 나르는 배달 트럭 기사로 일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의 1997년도 차량 등록 대장을 샅샅이 뒤진 결과 당시 황태성이 몰던 1톤 탑차는 수산물 운반용이 아니라 고철 및 폐기물 운반용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옛 동료 기사들이 증언했던 항상 커다란 자물쇠를 채우고 다니던 강철민의 수족 벙어리가 바로 황태성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단서는 금융 기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1997년 11월 세 자매가 조선소 지하 펌프장에서 실종된 지 정확히 3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월세방을 전전하며 트럭 기사를 하던 가난한 황태성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표가 일시불로 빠져나간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현재 황태성과 박 여사가 살고 있는 시장통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건물을 매입하는 데 쓰인 돈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 위기로 파산하던 시절 일개 트럭 기사가 그 큰 현금을 하루아침에 융통해 집을 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돈은 필시 훔친 작물을 현금화했거나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얻어낸 더러운 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황태성을 진범으로 가리키고 있었지만 오 팀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심증과 정황만으로 그를 체포했다가는 10년 동안 완벽한 이웃으로 위장해온 그의 교활한 방어막을 뚫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가 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하고도 물리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필요했습니다. 오 팀장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선소의 옛 십장 최기호를 다시 은밀히 조사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장의 인물 사진들을 책상 위에 흩뿌려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 트럭 앞에 서서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황태성의 빛바랜 사진도 끼어 있었습니다. 최기호의 시선이 사진들 위를 바쁘게 오가다 이내 황태성의 사진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최기호의 떨리는 손가락이 황태성의 얼굴을 짚었습니다. 이놈입니다. 강철민 사장 밑에서 작물차 몰고 다니던 독사 같은 놈. 그날 밤 조선소 펌프장 앞으로 구리선 실으러 오기로 했던 놈이 바로 이놈이라고요. 최기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이상철과 함께 구리선을 빼돌려 펌프장 앞에 쌓아두고 대기하던 중 돈 배분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최기호가 이상철을 살해하게 됩니다. 겁에 질린 최기호는 구리선을 내버려 둔 채 이상철의 시신만 트럭에 싣고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약속 장소인 펌프장 앞으로 작물을 실으러 온 사람이 바로 황태성이었던 것입니다. 오 팀장이 조심스럽게 핵심을 찔렀습니다. 최기호, 네가 시신을 버리고 펌프장으로 돌아왔을 때 밖에서 채워져 있었다는 그 자물쇠 말이야. 조선소에서 쓰던 자물쇠가 맞나? 최기호가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선소에선 그런 무식하게 생긴 자물쇠 안 씁니다. 그건 화물차 몰고 다니는 놈들이 자기들 탑차 문짝 뒤에 물건 안 훔쳐가게 잠글 때 쓰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개장 자물쇠였어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순간 오 팀장을 비롯한 조사실 안의 모든 형사들의 숨이 듣는 듯 했습니다. 화물차 탑차 문을 잠그는 묵직한 개장 자물쇠. 옛 동료들이 증언했던 황태성의 차에 항상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자물쇠였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소름 끼치는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며 10년 전 폭풍 우 치던 밤의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비를 뚫고 펌프장 앞에 도착한 황태성은 피 묻은 구리선 무더기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트럭에 몰래 싣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고철을 주우러 폐조선소를 돌아다니던 세 자매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겠죠. 아이들은 이웃집에 살며 평소 안면이 있던 황태성을 알아보고 반갑게 혹은 놀라서 다가갔을 것입니다. 범죄 현장을 들켰다는 당혹감, 작물을 팔아 인생을 역전하려던 검은 욕망, 그리고 목격자를 없애야 한다는 잔혹한 본능. 악마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친절한 얼굴을 한 채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의 어머니 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천사표 남편을 연기해온 사내.
황태성은 자신의 트럭에 매달려 있던 자물쇠를 빼들고 아이들을 향해 다가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무슨 말로 아이들을 속여 그 어두운 지하 펌프장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 팀장은 굳게 닫힌 경찰서 창밖에 먹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박 여사의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증거, 1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비웃듯 살아온 황태성의 위선을 벗겨낼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내는 것. 팀장님, 황태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막 발부되었습니다. 막내 형사가 다급하게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오 팀장은 말없이 권총을 챙겨 허리춤에 차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평온하게 위장된 시장통의 일상 속으로 10년 동안 숨죽이고 있던 거대한 파멸의 발소리가 서서히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황태성의 집 반지하 방구석에는 10년 전 펌프장 문을 영원히 닫아버렸던 그 녹슨 열쇠가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죽어가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진실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이제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끔찍한 진실의 민낯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오 팀장의 머릿속에 10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1997년 11월 그날 밤의 퍼즐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이 기억하는 1톤 하얀색 냉동탑차, 그리고 그 뒤에 항상 칭칭 감겨 있었다는 육중한 게장 자물쇠. 사건의 윤곽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센 비를 뚫고 폐조선소 지하 사업 펌프장 앞으로 트럭을 몬 황태성.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피 묻은 구리선 무더기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화물칸에 작물을 옮겨 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고철을 주어 동생의 생일 케이크를 사겠다며 집을 나섰던 세 자매가 현장에 나타났겠죠. 평소 수산시장에서 엄마와 함께 일하며 안면이 있던 착한 배달기사 아저씨를 본 아이들은 경계심 없이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작물을 훔치던 현장을 들켰다는 당혹감과 이 엄청난 돈줄을 포기할 수 없다는 탐욕. 황태성은 아이들을 속여 어두운 펌프장 안으로 유인한 뒤 밖에서 무거운 철문을 닫고 자신의 트럭에 있던 게장 자물쇠를 채워버린 것입니다. 강력팀 형사들은 밤을 새우며 황태성의 지난 10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훑어내려갔습니다. 현재 황태성이 운영하는 시장통 치킨집 주변의 방범용 CCTV 화면을 수십 번씩 돌려보고 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와 통화 내역, 심지어 매일 아침 시장에 물건을 떼러 갈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까지 교차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현재의 황태성은 너무도 완벽한 선량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시장에 나갔고 밤늦게 치킨집 문을 닫은 뒤에는 아내 박 여사의 굽은 어깨를 주무르며 함께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도박장 같은 곳을 드나드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웃 상인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안부를 주고받고 동네 청년의 활동까지 도맡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 팀장은 즉시 관할 검찰청에 황태성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검사의 싸늘한 반려 통보였습니다. 오 팀장님, 추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10년 전 알코올 중독자 10장이 슬쩍 봤다는 게장 자물쇠 하나만으로 현재 동네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상인을 3중 살인범으로 체포하겠다고요? 황태성이 그날 밤 조선소 펌프장 앞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 물증이 없습니다. 이대로 법정에 가면 변호사한테 박살납니다. 숨이 턱 막히는 교착 상태. 형사들은 담배 연기 자욱한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누군가는 황태성의 트럭을 몰래 뒤져보자고 했고 누군가는 그를 미행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태성은 경찰이 주변을 탐문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게 앞을 서성이는 형사들에게 다가와 갓 튀긴 닭 한 마리를 건네며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일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바로 그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거분석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0년 동안 펌프장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최기호의 낡은 양장본 수첩, 그 수첩에 대한 마지막 감식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였습니다. 오 팀장과 형사들이 국과수로 달려갔을 때 법의학자와 문서 감정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수첩의 맨 마지막 기름과 뻘이 가장 두껍게 엉겨붙어 있던 텅 빈 뒷면 페이지였습니다. 이 페이지가 발견된 위치는
펌프장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15살 수진이의 백골 시신이 웅크린 채 얼굴을 묶고 있던 바로 그 자리 아래였습니다. 감정관은 오 팀장에게 형광 X선 분석기 XRF가 스캔해낸 투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종이의 표면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수진이가 어둠 속에서 뾰족한 녹슨 못이나 철사 조각으로 종이를 찢어질 듯 꾹꾹 눌러 쓴 피랍의 흔적이 미세한 굴곡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에 뜬 3D 복원 이미지 위로 10년 전 죽어가는 소녀가 남긴 마지막 암호가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형사들의 호흡이 일순간 텄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하진이가 이제 울지도 못해요. 배가 고파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아저씨가 구해준다고 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가장 깊고 처절하게 패인 마지막 두 줄. 생선가게 황 아저씨야. 그 아저씨가 구리선을 가져갔어. 아저씨가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한대. 침묵. 국가수 감식실 안에는 오직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기계음만이 낮게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의 꽉 쥔 주먹이 파르르 떨렸고 누군가는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빛 한 점 없는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두 동생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15살 소녀가 남은 생명력을 모두 쥐어짜내어 남긴 처절한 유언이자 가장 완벽한 목격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확보되자 법원은 즉각 황태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통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주부들과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사이로 사복을 입은 강력팀 형사들이 황태성의 치킨집을 조용히 그러나 빈틈없이 에워쌌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고소한 튀김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황태성은 앞치마를 두른 채 방금 튀겨낸 닭 위로 통깨를 능숙하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아내 박 여사가 닭물을 비닐봉지에 담으며 손님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오 팀장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치킨집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형사들이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아이고, 오 팀장님, 오늘은 비번이십니까? 마침 기름 막 갈아서 튀긴 참인데 한 마리 포장해 드릴까요? 황태성은 여전히 사람 좋은 주름진 미소를 지으며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오 팀장은 굳은 표정으로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황태성, 1997년 11월 폐조선소 지하 사업 펌프장에서 미성년자 3명을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순간 박 여사의 손에서 닭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식초 국물이 장판 위로 흥건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놀라 웅성거리며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지만 황태성의 표정은 기괴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기름기를 앞치마에 쓱쓱 닦아내며 수갑을 차기 위해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사님들,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보, 울지 마. 경찰분들이 뭔가 서류를 착각하신 모양이야. 내가 금방 오해 풀고 올 테니까 가게 문 닫고 집에 가 있어. 알았지? 자신의 딸들을 죽인 악마가 친절한 남편의 얼굴을 한 채 아내를 달래는 소름 끼치는 광경. 오 팀장은 분노를 짓누르며 황태성의 양팔을 결박해 순찰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형사들은 시장통 뒤편 낡고 습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으로 향했습니다. 황태성과 박 여사가 10년째 살고 있는 그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귀퀴한 곰팡내와 오래된 옷가지 냄새가 뒤섞인 방 안. 황태성은 겉보기엔 소박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지독한 저장 강박을 가진 사람처럼 온갖 잡동사니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벽장 안에는 90년대에 쓰던 철, 진한 옷가지와 낡은 테이프들이 가득했고 싱크대 서랍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영수증 뭉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 2시간째 이어지며 형사들이 지쳐갈 무렵이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아래 장판이 살짝 들려있는 곳을 밟은 막내 형사가 발끝에 느껴지는 이질감에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얕게 파인 비밀 공간 속에 녹이 쓴 낡은 은단 통철제 과자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10년이 훌쩍 넘은 오래된 시내버스 회수권 몇 장, 빛바랜 고물상 거래 영수증, 낡은 동전들, 그리고
검게 변색된 두꺼운 합금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즉시 그 열쇠를 경찰서 증거보관실로 가져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하 펌프장 현장에서 절단기로 잘라왔던 흙먼지와 진흙이 굳어붙어 있는 거대한 개장 자물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된 순간, 오 팀장이 은단통에서 나온 열쇠를 자물쇠의 홈에 맞춰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철컥, 무겁고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의 걸쇠가 거짓말처럼 튕겨 올라왔습니다. 열쇠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황태성이 10년 전 그 펌프장에 문을 걸어 잠갔다는 가장 완벽하고 파괴적인 물증이었습니다. 취조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 팀장과 황태성이 마주 앉았습니다. 황태성은 수갑을 찬 채로도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심지어 형사가 건넨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여유롭게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말없이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진이의 글씨가 복원된 수첩의 스캔본이었습니다. 황태성의 시선이 자신의 이름인 생선가게 황 아저씨에 머무르는 순간 그의 입가에 맴돌던 미세한 경련을 오 팀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은단통에서 나온 열쇠와 열려있는 개장 자물쇠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네 이름을 정확히 남겼어. 그리고 네 집 장판 밑에서 그 자물쇠 열쇠가 나왔지. 황태성, 이제 그 가면 벗을 때도 되지 않았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황태성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낮고 기괴한 쇳소리 같은 웃음이 취조실의 차가운 벽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고개를 든 황태성의 얼굴에는 더 이상 시장통에 사람 좋은 통닭집 사장님은 없었습니다. 먹이를 찢어 발긴 후 피를 핥는 포식자의 차갑고 파충류 같은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형사님, 참 대단하시네. 10년 전 그 종이 쪼가리에서 내 이름을 기어이 찾아내시고.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날 밤 조선소 펌프장 앞에 구리선 가지러 간 거 접니다. 애들도 봤죠. 수진이가 저를 부르길래 위험하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애들이 펌프장 안으로 비를 피하러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황태성은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물을 훔치러 간 사실과 아이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만큼은 철저히 부인하는 방어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더니 펌프장 철문이 쾅 하고 닫혀버리는 겁니다. 철문이 워낙 무거워서 밖에서 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작물 훔친 걸 들킬까봐 겁이 나서 도망친 것뿐입니다. 자물쇠요? 그건 원래 제 트럭에 있던 건데 도망치다가 현장에 떨어뜨렸나 보죠. 누가 그걸 주워서 거기다 채워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맹세코 제가 채운 게 아닙니다. 열쇠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주머니에 있길래 그냥 둔 것뿐이고요. 자신은 문을 잠그지 않았다. 단지 구조하지 않고 방치했을 뿐이다. 황태성은 영악하게도 살인죄를 피하고 과실치사나 유기치사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치사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뱀 같은 머리로 완벽하게 계산해낸 것입니다. 오 팀장이 이를 악물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바람에 문이 닫혀? 내 트럭에 감겨있던 무거운 자물쇠가 저절로 떨어져서 문에 걸렸다는 기적 같은 소리를 지금 나보고 믿으란 거냐? 네가 죽였잖아. 목격자를 없애려고 그 어린 것들을 가둬서 굶겨 죽였잖아. 황태성은 여유롭게 등받이에 기대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죠. 제가 그 자물쇠를 직접 채우는 걸 본 목격자라도 있습니까? 수진이 그 어린애가 어두운 데서 뭘 제대로 봤겠습니까? 제가 가뒀다고 지레짐작하고 쓴 거겠죠. 형사님, 법정에서는 상상력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조사실 밖 일방 투명 유리 너머에서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박 여사였습니다. 자신의 세 딸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리고 자신이 평생의 은인으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펌프장에 밀어넣고 조롱하고 있는지를 두 귀로 똑똑히 듣고 만 것입니다. 오 팀장은 황태성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뼈를 깎아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네 변명대로 네가 안 죽였다고 치자. 그런데 너 대체 왜 박 여사한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한 거냐? 애들이 실종되고 빚에 시달리던 그 여자한테 왜 돈을 쥐어주고 구원자 행세를 한 거지? 황태성의 눈빛이 기묘하게 번쩍였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숨겨왔던 자신의 끔찍한 예술작품을 자랑하는 연쇄살인마처럼 은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형사님, 상상해보세요. 제가 매일 밤 그 여자 옆에 누워 잠을 잘 때 제 발밑 장판 아래에는 그 자물쇠의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새끼들을 죽인 사람의 품에 안겨서 고맙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눈물을 흘리며 내 어깨를 주물렀어요. 그 묘한 기분, 형사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내가 마치 그 집구석에 생사 여탈권을 쥔 신셴이라도 된 것 같은 그 짜릿한 기분 말입니다. 게다가 매년 애들 제삿날이 되면 내가 직접 시장에서 좋은 닭을 튀겨다가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내가 죽인 애들 제사상에 내가 만든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는 기분. 그건 정말이지. 이 악마 새끼야. 유리창 너머에서 짐승의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쥐어뜯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감싸주었던 따뜻한 담요가 사실은 아이들의 피로 흠뻑 젖은 독거미의 거미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머니의 영혼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과호흡으로 피를 토하듯 구역질을 하던 박 여사는 이내 실신하여 인근 지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며칠 뒤 구속 수사를 받던 황태성을 검찰로 송치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경찰서 앞마당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동네 주민들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황태성이 형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경찰서 현관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황태성, 이 악마 새끼야. 갑자기 폴리스 라인을 뚫고 헝클어진 머리의 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병원에서 탈출한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병원 간호사실에서 훔쳐온 날카로운 과도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뒤집힌 채 황태성의 심장을 향해 흉기를 치켜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놀란 오 팀장이 몸을 날려 박 여사를 끌어안고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흉기는 허공을 갈랐고 오 팀장의 팔뚝에 길게 상처를 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박 여사는 발버둥 치며 하늘이 무너질 듯한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내 새끼들 살려내. 내 불쌍한 수진이, 유진이, 하진이 살려내. 이 살인마 새끼야. 내가 널 찢어 죽일 거야. 경찰서 앞마당을 가득 채운 어머니의 핏빛 절규. 동네 주민들은 참담함에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호송차에 오르던 황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박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만이 지을 수 있는 오만하고도 비열한 조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강 챙기소. 여보, 나 억울한 거 다 풀고 금방 돌아올 테니까. 끝까지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라며 여유를 부리는 악마의 미소. 철창문이 닫히고 호송차가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쥔 오 팀장의 시선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경찰은 열쇠와 수첩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찾아냈지만 황태성은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해 바람에 닫힌 우발적 사고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교묘한 법적 방어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를 영원히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는 10년 전 그 폭풍우 치던 밤 황태성이 그 거대한 자물쇠를 직접 채웠다는 사실을 입증할 단 하나의 결정적인 조각, 판을 뒤집을 마지막 퍼즐이 더 필요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현장으로 철수한 텅 빈 사무실. 오 팀장은 압수물 보관 상자에서 황태성의 은단통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녹슨 열쇠 옆에 구겨져 있던 빛바랜 10년 전 고물상 영수증들. 무심코 그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보던 오 팀장의 손길이 어느 순간 딱 멈춰섰습니다. 영수증들 사이에 끼어 있던 손가락만 한 작은 종이 조각 하나. 그것은 고물상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11월 아이들이 실종된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날짜가 찍힌 동네 철물점의 작은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품목명, 공업용 윤활 방청제, 기름 스프레이, 1캔. 오 팀장의 등줄기에 번쩍하고 섬광이 내리꽂혔습니다. 트럭을 모는 기사가 흔히 살 수 있는 물건이었지만 10년 전 펌프장 안에서 아이들이 죽어갈 때 왜 그 철문은 안에서 아무리 밀고 두드려도 꿈쩍조차 하지 않았던 것일까? 왜 자물쇠는 폭풍우를 맞고도 부식되지 않은 채 굳게 맞물려 있었을까? 오 팀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타올랐습니다. 아직 법정에서의 싸움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악마가 10년 동안 짜놓은 완벽한 알리바이의 거미줄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마지막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세자매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한 장의 낡은 영수증. 공업용 윤활 방청제, 흔히 녹을 벗겨내거나 기계를 매끄럽게 할 때 쓰는 기름 스프레이였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종종 쓰는 물건이긴 했지만 오 팀장의 머릿속에는 펌프장 현장의 그 육중한 철문이 떠올랐습니다. 황태성은 그날 밤 바람에 문이 우발적으로 닫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영수증 한 장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하게 살인을 설계했는지를 말없는 비명처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황태성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것으로 모자라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다시 조선소 펌프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펌프장 안에서 쇠조각이나 도구를 주워 철문 틈새를 지렛대처럼 억지로 벌릴 것을 대비해 철문의 아귀와 틈새마다 공업용 윤활유를 잔뜩 뿌려놓은 것이지요. 안에서 아무리 문틈을 잡고 비틀고 밀어내려 해도 미끄러운 기름기 때문에 손이 미끄러져 절대 문을 열 수 없도록 그 지하 공간을 완벽하고도 매끄러운 밀실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나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 명백하고도 악랄한 계획살인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고 기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황태성은 무서우리만치 침착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해 철저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전략은 명확하고도 교활했습니다. 1997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2007년인 현재 살인죄를 입증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만약 황태성의 주장대로 바람에 문이 닫혀 갇힌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간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유기치사 혹은 과실치사가 되며 이 범죄들의 공소시효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황태성은 어떻게든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단 하나의 거짓말만 끝까지 지켜내면 이 법정을 비웃으며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역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리는 날, 평소 적막하던 지방 법원 앞은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든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방청석은 숨소리 하나 내기 어려울 만큼 꽉 들어찼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사람 좋은 이웃으로 10년을 살아온 치킨집 사장이 사실은 자신의 의붓딸 3명을 산채로 안매장한 살인귀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묵직한 나무문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황태성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늘 보여주던 그 사람 좋은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다리를 평소보다 더 심하게 절뚝거리며 병약하고 불쌍한 노인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분노가 섞인 탄식과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사의 매서운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10년 전 그날 밤 피고인이 작물을 훔치다 아이들에게 발각되자 입막음을 위해 고의로 펌프장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황태성의 변호인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그날 밤 패조선소에 고철을 주우러 간 것은 사실이나 비바람이 너무 거세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펌프장 근처에서 인기척이 나긴 했지만 피고인은 그것이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들개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바람에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놀라 현장을 벗어났을 뿐 그 안에 아이들이 있었는지 사람이 갇혔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는 비극적인 사고일 뿐 결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뻔뻔한 변호사의 궤변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들개떼인 줄 알았다니 그렇게 어두웠다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황태성을 알아보고 다가갔단 말입니까?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국과수에서 복원한 최기호의 낡은 수첩, 바로 수진이가 마지막 생명력을 쥐어짜 내어 남긴 피 맺힌 유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피해자 이수진 양은 어둠 속에서도 피고인을 정확히 알아보고 자신의 손톱이 깨져가며 이 글씨를 남겼습니다. 생선가게 황아저씨야. 아저씨가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한대. 이래도 아이들인 줄 몰랐습니까? 스크린에 뜬 수진이의 글씨를 본 방청객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마주치면 늘 밝게 인사하던 엄마를 대신해 두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다니던
15살 소녀의 처절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황태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며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아이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착각했을 수 있으며 글씨에 적힌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자물쇠를 채웠다는 물리적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억지 주장이었지요. 법정의 공기가 답답하게 짓눌려갈 무렵 검사가 재판장을 향해 힘주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에 마지막 증인을 신청합니다. 1997년 당시 피고인과 함께 강철민의 고물상에서 일했던 옛 동료 김만수 씨입니다. 방청석 뒷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황태성의 고개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오 팀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노인은 과거 벙어리라 불리던 황태성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고물상 직원이었습니다. 증인, 1997년 11월 세자매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 아침 고물상 마당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검사의 질문에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이크 앞치로 다가앉았습니다. 기억하고 맙쇼. 그날 아침에 황태성이 출근을 했는 뒤 놈이 평소랑 다르게 얼굴이 허옇게 떠서는 고물상 창고를 막 뒤지더라고요. 뭘 그리 찾냐고 물었더니 화물차 문짝이 뻑뻑해서 기름칠을 좀 해야겠다면서 공업용 스프레이를 하나 챙깁디다. 그러고는 차를 몰고 나가려는데 제가 똑똑히 봤쇼. 그놈 차 뒤에 항상 매달려 있던 그 무식하게 큰 자물쇠가 그날 아침에는 없었다는 걸요. 자물쇠 어쨌냐고 물어보니께 놈이 눈을 부라리면서 신경 끄라고 소리를 빽 지르더니 조선소 쪽으로 냅다 차를 몰고 가버렸슈. 검사가 오 팀장이 찾아냈던 그 낡은 영수증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황태성은 고물상에서 윤활제를 챙긴 것도 모자라 철물점에 들러 똑같은 방청 윤활제를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세자매가 갇혀있던 조선소 펌프장이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문이 우발적으로 닫힌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둔 다음날 아침 현장에 다시 나타나 철문 틈새와 자물쇠 구멍마다 기름을 잔뜩 쳐발랐습니다. 아이들이 안에서 쇳조각으로 문틈을 비집어 열지 못하도록 손이 미끄러져 절대 문을 열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고의가 아니면 대체 무엇입니까? 법정 안은 일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을 미리 알고 그것마저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름칠을 하러 갔던 악마의 행적. 그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잔혹성에 판사조차 참담한 표정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동네 사람들은 경악을 넘어선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순간 언제나 여유를 잃지 않던 황태성의 눈빛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믿었던 자신의 범행이 아주 작은 영수증 하나와 무심코 지나쳤던 동료의 기억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쌍한 노인 행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 어떤 변명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법정의 침묵은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는 가장 확실한 자백이었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날, 재판장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황태성은 자신의 탐욕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평소 자신을 따르던 어린 세자매를 빛 한 점 없는 지하 펌프장에 감금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극도의 공포와 굶주림, 그리고 추위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재혼을 하고 피해자들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극악무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황태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 가득 탕탕탕 3번의 서늘한 마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철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최기호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직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을 빠져나가던 황태성이 문득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단 한 번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던 이웃들이 증오와 저주가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황태성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쥔 권력이라 착각했던 그 알량한 통제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의 영원한 시간뿐이었습니다. 악마는 마침내 자신이 아이들을 밀어넣었던 그 칠흑 같은 펌프장처럼 단절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며칠 후
바닷가 마을의 낡은 지역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아주 늦은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빈소 한가운데에는 1996년 어느 맑은 봄날 가족들이 유일하게 함께 찍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커다란 영정사진으로 복원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세 자매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빚더미에 쫓기기 전에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지요. 빈소에는 세 개의 아주 작고 가벼운 백목관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 수백 명이 흰 국화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지난 10년간 아비가 자식을 버렸다, 어미가 돈에 눈이 멀어 자식을 때려 죽였다며 무심코 잔인한 헛소문을 입에 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아이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가난과 IMF라는 핑계로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고 가장 잔인한 소문으로 아이들의 죽음을 모욕했던 자신들의 무지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늦은 밤, 오 팀장과 강력팀 형사들이 빈소를 지켰습니다. 오 팀장은 품에서 조그만 상자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사온 작고 예쁜 딸기 생크림 케이크, 그리고 그 위에는 8개의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폭풍우 치던 그날 밤, 두 언니가 그토록 막내에게 사주고 싶어 했던 바로 그 8살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오 팀장은 말없이 모자를 벗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오르는 촛불 너머로 10년 만에 비로소 차갑고 어두운 펌프장에서 빠져나온 세 자매의 영혼이 부디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끔찍한 비극을 보도하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남긴 가장 깊고 어두운 상흔을 재조명했습니다. 온 나라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던 그 시기, 돈이라는 괴물은 이웃을 악마로 만들었고 가난한 일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으며 세상은 그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뼈아픈 자성이 이어졌습니다. 옛 조선소 부지는 철거가 완료되어 화려하고 거대한 복합 리조트가 들어섰지만 시민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아이들이 발견되었던 지하 4호 펌프장에 바로 그 자리만큼은 리조트의 구석진 정원으로 남아 희생된 세 자매를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범인이 벌을 받았음에도 살아남은 자의 삶은 결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진실을 마주한 순간 살아남은 자의 지옥은 비로소 진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원수와 10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았다는 끔찍한 진실. 박 여사의 연약한 정신은 그 가혹한 현실을 끝내 견뎌내지 못하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녀는 퇴원 직후 황태성이 그 핏값으로 사들였던 반지하 다세대 주택을 헐값에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지역의 한 보육원에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기부해버렸죠. 자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속죄의 의식처럼 말입니다. 그 후로 박 여사는 동네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 팀장은 관할 파출소에서 걸려온 가슴 아픈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장통 외곽, 이제는 하루에 버스가 3번밖에 다니지 않는 한적하고 낡은 버스 정류장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아있는 미친 여자가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오 팀장이 순찰차를 몰고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낡은 벤치 위에는 앙상하게 마른 박 여사가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새 노란색 어린이용 우산 하나가 갓난아기처럼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오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박 여사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만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봐요. 우리 수진이, 유진이, 하진이 우산 가져가야 하는데 애들 비 맞으면 감기 걸리는데 금방 온다고 했거든요. 금방 오면 케이크 사서 초불어야 하는데 박 여사는 자신의 손등에 난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의미 없는 자장가만을 나지막이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미쳐버리는 것을 택한 어머니. 오 팀장은 차마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그저 버스 정류장의 차가운 기둥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마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남긴 파괴의 흔적은 한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무간지옥으로 밀어넣은 뒤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서 지하의 어두운 증거물 보관실, 사건 번호가 적힌 라벨이 붙은 보관함 앞에서 오 팀장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투명한 지퍼백 안에 담긴 낡은 양장본 수첩,
기계 기름 냄새와 흙내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그 수첩을 오 팀장은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 형광 스캔본이 아니면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그 처절한 압력의 흔적들. 오 팀장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수백 명의 경찰이, 수많은 어른이 밝혀내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을 15살 소녀는 죽어가는 그 깊고 고립된 어둠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 수첩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었던 한 아이의 눈물이었고, 가족을 해친 자를 향한 분노였으며, 언젠가 누군가는 이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마가 아주 기괴하고 흉측한 얼굴을 하고 우리 삶에 쳐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악은 가장 평범하고 친숙한 얼굴을 한 채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웃으며 치킨을 튀기던 아저씨의 선량한 얼굴, 가난하고 절망에 빠진 이웃을 돕는 구원자의 얼굴. 악은 그렇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틈을 파고들어 서서히 일상을 갉아먹고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악의 민낯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며 헛소문을 믿고 침묵을 택하는 우리들의 무관심이 비극의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들기도 합니다. 카메라는 서서히 밤의 바닷가 마을을 비춥니다. 옛 조선소 자리에 들어선 화려한 리조트는 오색 찬란한 불빛을 뿜어내며 밤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음악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옵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화려한 리조트의 불빛을 뒤로하고 그 구석진 곳에 세워진 작은 추모비 곁으로 다가갑니다. 화면의 채도가 서서히 빠져나가며 온통 흑백으로 변해갑니다. 어디선가 쏴 하는 굵은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997년 11월, 그날 밤의 폭풍우 소리입니다. 음악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차갑고 무거운 빗소리만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거대하고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 쾅 이어지는 무거운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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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모든 것이 흑백의 암흑 속으로 완전히 잠겨들기 직전 어디선가 짧고 깊은 누군가의 차가운 한숨 소리가 허공을 떠돌다 사라집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잔혹한 진실. 하지만 닫혀버린 철문 안에서 아이들이 느꼈을 그 절대적인 고독과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던 어머니의 부서진 마음은 그 어떤 법의 심판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악의 징후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쓰러져간 세 자매의 이름이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1997년 바닷가 마을에서 벌어진 세 자매 밀실 살인 사건의 재구성을 마칩니다.